명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루이비통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품의 대명사로 취급받는 프랑스 출신의 명품 브랜드, 1854년에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루이비통은 샤넬, 에르메스와 함께 세계의 3대 명품으로 불릴 만큼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많은 브랜드죠. 말 그대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과연 명품이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루이비통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루이비통은 프랑스인 루이비통에 의해 1854년 파리에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이름이 알려진 것은 여행구, 즉 여행용 가방 때문이었죠. 원래 상판이 둥글던 기존의 여행용 트렁크는 겹겹이 쌓을 수 없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창립자 루이비통은 여기에서 착안해 상판이 평평한 트렁크를 만들었는데 이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으로 인식되어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이비통 하면 여행 가방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죠. 과거 여행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루이비통이 주로 만들던 제품은 바로 이렇게 생긴 트렁크였습니다. 무거운 이 트렁크를 들고 다니기 위해선 하인들을 부릴 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이런 트렁크를 들고 다니며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도 마차를 사용하고 하인을 부릴 수 있는 귀족들이었습니다. 당시 창립자 루이비통이 만든 디자인의 여행용 트렁크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작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트렁크들이 어찌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수십 년이 지난 제품도 여전히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 된 제품들도 비싼 가격의 수집가들에게 팔린다고 하니 득템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주워두는 게 낫겠습니다. 루이비통이 20세기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루이비통의 아들 조르주 비통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좋은 제품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데 루이비통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조르주 비통은 그 제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죠. 덕분에 루이비통은 여행 가방의 대표 브랜드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고 이 시기부터 루이비통은 명품의 이미지를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명품이다 보니 진품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이 루이비통 가품을 종종 구매하곤 합니다. 아마 진품보다 가품이 더 많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루이비통이 아닐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가품이 존재하는 건 바로 모노그램이 새겨진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루이비통 모노그램 제품의 99%는 가품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둑판 무늬의 다미의 패턴도 가품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이 패턴들이 가품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루이비통은 여행 가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들 수 있는 핸드백과 신발, 각종 소품, 의류와 향수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핸드백이 처음 탄생한 것은 2차 대전 전후이며 가방 이외의 다른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97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죠. 도대체 여행 가방을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옷까지 만들게 된 걸까요? 답은 매출에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루이비통과 주류 회사인 모에든 샹동의 합작으로 탄생한 명품 그룹인 LVMH의 아래에서 루이비통은 기존에 쌓아올린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젠가나 필통, 볼펜, 무선 이어폰 같은 해괴망측한 제품들이 탄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양한 제품들 덕분에 루이비통의 매출은 급성장할 수 있었죠. 루이비통이 2000년대 들어 변화를 통해 고리타분한 명품에서 힙스러움의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90년대와 00년대까지 아저씨, 아줌마들이나 드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루이비통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었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독특한 루이비통 제품들은 대부분 이 사람의 머리와 손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요. 마크 제이콥스가 내놓는 루이비통의 제품들은 현재도 수집가들 사이에서 비싼 가격에 팔려나갈 정도입니다. 덕분에 LVMH와 루이비통은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고 마크 제이콥스는 LVMH의 황태자가 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루이비통 매장은 바로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의 본점입니다. 원래 이곳은 루이비통 매장이 1854년에 맨 처음 오픈했던 곳으로 2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루이비통을 상징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은 그 크기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유명한데 바로 가격입니다. 프랑스 루이비통 매장의 가격은 중국 매장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환율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와 중국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본다면 아마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루이비통을 접하는 건 가방이나 지갑 같은 제품들을 통해서일 겁니다. 대부분은 모노그램이나 다미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제품일 텐데요. PVC로 만들어진 이 캔버스 소재들은 물과 불에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라이터로 루이비통을 지졌을 때 타지 않으면 진품이라는 썰도 돌았죠. 원래 이 소재는 여행용 가방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여행용 가방은 막 굴려야 하다 보니 튼튼하게 소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루이비통은 절대로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렛에도 입점하지 않죠. 그만큼 루이비통은 철저하게 제품의 가격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그래야 브랜드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죠. 또한 루이비통은 남는 재고를 불태워서 모두 없애버린다고 하는데요. 멀쩡한 제품을 태우는 이유 또한 루이비통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산 후 세일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루이비통 제품을 많이 구매하기도 하죠. 앞에서 언급한 캔버스 소재 말고도 루이비통은 가죽으로도 제품을 만듭니다. 소가죽, 타조가죽, 악어가죽 등 다양한 소재로 가방과 지갑 등을 만드는데 이 중에서 단연코 가장 가격이 높은 것은 바로 악어가죽입니다. 루이비통의 악어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은 루이비통이 소유한 악어가죽 농장에서 직접 재료를 얻어오는데요. 이로 인해서 동물보호협회의 지탄을 받았던 적도 있지요. 여행구로 유명했던 루이비통이 어떻게 핸드백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2차 대전 전후로 루이비통이 핸드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작은 크기의 가방이 유행이 되었고 루이비통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췄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보는 루이비통이 이 시기에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루이비통 핸드백 중에서 스피디와 알마 모델은 스테디셀러로 계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피디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삼초백으로 불릴 만큼 많이 팔린 제품인데요. 원래 이 제품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 출연했던 배우 오드리 헵번을 위해 디자인된 가방이었고 알마 모델의 경우 샤넬의 창립자 코코 가브리엘 샤넬을 위해 맞춤 제작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인 네버풀 토드백은 매우 튼튼해서 100kg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말 다 했네요. 루이비통의 제품들은 모노그램, 다미에, 타이가 등 다양한 패턴으로 제작됩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건 좋은 점인데요. 그 중에서 여성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패턴이 있는데 바로 에삐 라인입니다. 재미있게도 원래 이 패턴은 1923년 인도의 한 군주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에삐 패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티세트였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창립자인 루이비통과 그의 아들 조르주 비통은 자신들이 만든 자물쇠에 매우 자부심을 가져서 미국의 한 마술사에게 자신들이 만든 자물쇠로 잠겨진 가방에서 탈출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술사가 이 제안에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루이비통의 자물쇠가 튼튼하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지요. 루이비통도 지금까지 많은 콜라보를 했는데 아마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끈 협업은 슈프림과의 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슈프림이 이전에 루이비통을 카피해 만들었던 스케이트보드 때문에 루이비통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콜라보 제품은 발매 당일 수많은 구매자들이 줄을 서는 것으로 그 기대를 증명했습니다. 협업 제품들은 최초 구매자들에 의해 최대 30배의 가격에 팔려나갈 만큼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로 인해 리셀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오프화이트를 맡았던 버지라블로가 루이비통의 남성복을 맡으면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했습니다. 버지라블로는 스트릿 감성을 루이비통에 그대로 녹여 넣어 브랜드를 어나더 레벨로 올려두었지요. 루이비통의 디자이너 중에서 흑인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버지라블로의 발탁은 꽤나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버질이 루이비통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주었으니 그 보답은 충분히 한 셈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최근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는 루이비통에게는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루이비통은 특이한 제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달걀이나 과일을 매달 수 있는 핸드백부터 월드컵과 롤드컵 트로피 케이스, 지우개 목걸이 등 이해할 수 없는 제품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제품을 만들까요?
마케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무엇이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등장하게 마련이니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만큼 루이비통이라는 이름에 걸린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과연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루이비통이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앞날이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